수과목 강사 박세현이라고 하고 제 양력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원래 교과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비교과 대회에 대한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이제 간단하게 비교과 내년 비교과 일정이랑 그리고 각 대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비교과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Q&A 받고 그 다음 다른 선생님 모셔가지고 교과에 대한 설명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비교과 수상 실적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제가 2024년부터 이 학원에서 비교과 수업을 했는데 일단 2024년에도 뭐 토론대회라든지 과학전람회 이렇게 이제 수상 실적이 나왔고 영재원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렇게 다 수상 실적을 제가 쭉 나열해놨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발명 같이 했던 친구는 발명 같이 했던 친구들은 거의 전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학전람회에서는 우수상이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전국과학전람회 가서도 이제 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과학전람회가 한 2주 전쯤 예선대회가 끝났는데 올해 저랑 같이 이제 전람회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총 7팀이 1차 예선 진출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6팀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본선대회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수상 실적 같은 거 소개드렸고 그러면 이제 2026년에는 이런 교과 대회들이 어떤 대회가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PT를 사실 원래 오늘 교과 설명이어가지고 오늘 교과 설명이어가지고 제가 PT를 따로 준비를 못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일단 겨울방학에는 과학전람회 본선대회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론 과학전람회 본선대회는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이제 서울시 예선대회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예선대회 통과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에 한해서 본선 진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3월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 동안 예선대회 때 했던 보고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3월에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람회 구조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선대회, 본선대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예선대회에서는 예선 1차 심사를 통해서 일단 1차, 2차 심사 대상자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1차 심사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20팀씩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각 부문에서 예선대회 수상은 최우수상이고 최우수랑 우수가 나오는데 각 부문별로 1차 심사에서 뽑힌 20팀 중에서 절반 정도가 최우수상을 받고 그 최우수 받은 친구들이 이제 본선대회로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되고 방금 본선대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선대회에서 이렇게 최우수 수상한 학생들이 본선대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선대회를 나가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준비하고 보고서를 더 다시 쓰고 그다음 가서 발표해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본선대회를 간다면 본선대회에서는 이제 상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특상 그리고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으로 나뉘게 돼요.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특상을 받은 학생들이랑 그리고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전국과학전람회 진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그 친구들은 이제 7월에 전국대회를 준비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울과학전람회는 사실 예선에서 일단 과목별로 20팀 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1차 심사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선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본선에서 전국대회 가기는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과학전람회는 지금 대회 시작한 지가 지금이 이제 올해가 67회거든요.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회고 굉장히 전통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과학전람회는 꼭 이제 수상을 못 하더라도 한번 이제 뭔가 연구를 해보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전람회는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학생들이 오면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연구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제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게 보고서를 쓰는 거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평소에 못 해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학원 올 때는 그냥 엄마 손에 질질질 끌려온 애들이 실험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더 이렇게 이것도 실험하면 안 돼요 하는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 전람회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이제 개학을 하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교내에서 대부분 발명품 경진대회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발명품 만드는 대회고요. 발명대회는 일단 보고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문서는 한 페이지짜리 요약서만 제출하게 되고 발명품을 만들고 나서 그 발명품을 직접 학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명대회는 일단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례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서초교육청 대부분 여기 강남서초교육청 소속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 대회가 있고 교육청 대회에서 또 이제 금상을 수상하면 그 다음 이제 서울시 대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발명대회도 전람회랑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 대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발명대회는 일단 장점이 뭐냐면 한번 이제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스케일으로 쓰는 거야 당연한 거고 발명은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발명대회 출품작 자체가 이전에 이제 없던 제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특허라든지 아니면 수상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출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명대회를 준비해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특허 출원을 하면 당연히 그 특허가 출원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나 근데 출원을 했다라고만 적어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특허 출원을 했다고 자기소개서 같은데 기술을 하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발명대회도 스택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소개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부분 초등 학부모님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과학페어라는 것도 있어서 과학 토론 대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토론하는 대회고요. 이거는 이제 중등 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5월에 KSASF라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우리 흔히 한과영이라고 하죠. 그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주최하는 사이언스 페어예요. 그러니까 과학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보자면 전람회랑 매우 유사한 양식을 띠고요. 일단 KSASF는 일단 1차에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이고 무엇을 알아낼 것인지 가설 설정까지 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1차에 제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출하면 제출한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차에서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2차 심사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차에는 직접 연구 계획서 쓴 것을 토대로 해서 직접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전람회 보고서 같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차는 탐구 보고서. 자, 근데 2차를 합격하게 되면 뭐가 더해지냐면 여기는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를 가게 되고 이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캠프 가가지고 학생들 탐구 보고서 적었던 거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이제 캠프에 같이 모인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발표 말고도 한과영에서 이제 주최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오는 형태인데 작년에 이제 갔던 학생들도 되게 재밌어 했었고 그리고 한과영 캠프를 가면 이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학생들한테 이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들이 막 내가 꼭 영재고를 가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나 동기부여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한과양 가면 일단 학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요 사이언스 페어가 되게 크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재학생들이 붙어가지고 멘토로 붙어가지고 요 팀들을 이제 간 학생들을 이제 케어를 해줄 건데 그 재학생들이랑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뭐 그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한과양 캠프는 꼭 뭐 연구계획서나 탐구보고서 같이 뭐 스펙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면 가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영재학교의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과양 캠프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자 그런데 이 한과양 캠프는 문제가 뭐냐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경년 그냥 2년에 한 번씩 이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2024년에 개최가 한 번 됐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6년에 다시 한과양 캠프가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실험으로 이어가고 통과가 안 된다면 그냥 계획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한과양 캠프에서 탐구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으면 이것도 또 이제 뒤에 다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저기 7월에서 9월 사이에 과학전람회가 있죠. 서울시 과학전람회 예선대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람회라는 대회 자체가 이전에 다른 대회 출품작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과영에서 제출했던 것을 일부 수정하긴 해야 하나 조금만 수정하면 되고 보통 거의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KSAS표 준비를 하시면 이어서 과학전람회까지 이렇게 이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우주위조약돌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대회랑은 다르게 뭔가 이제 연구하고 뭐 발명품을 만들고 이런 대회가 아니라 우주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대회거든요. 요거는 에세이들이고요. 주제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우주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 주제는 매년 바뀌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가 우주 탐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주제가 나왔었고요. 우주위조약돌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개최되는 대회고 하나에서 이제 주관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합격하게 되면 미국 나사에 실제로 이제 탐방을 무료로 보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주나 이제 뭐 물리 아니면 지구과학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가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대회인데 문제가 뭐냐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경쟁률이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사실 나사에 가서 뭔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진짜 흔치 않는 기회다 보니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제 합격하기는 힘든데 근데 여기 에세이가 한 2,000자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 에세이 쓰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 쓰는 과정에서 우주조약돌 주최 측에서 대놓고 AI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어떻게 AI를 사용했는지 기술해라 라고 따로 이제 그 쓰는 항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것에 더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AI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I를 이런 데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굳이 막 이거는 이 대회는 사실 꼭 합격을 해야겠다.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냥 한번 준비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합격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랑 많이 준비했는데 딱 한 명 갔거든요. 한 명 갔는데 그 친구는 사실 원래 진로 자체를 좀 그 항공우주학과를 가고 싶어 하던 학생이어가지고 원래 이제 본인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주지역들은 준비를 하실 거면 조금 이제 텀을 두고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이 이제 제일 큰 대회죠. 제일 크고 요 중에서 요 대회들 통틀어서 가장 크고 이제 유서 깊은 대회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했을 때 스펙이 가장 많이 남는 대회이기도 한 대회가 과학전람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이제 예선대회, 본선대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선 통과가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서울시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마다 이게 다른데, 어떤 학교들은 서울시 예선대회를 그냥 출품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대회는 교내대회를 거쳐서 선생님들이 1차 심사를 하신 다음에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만 서울시 대회를 내보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대회는 제가 항상 수상작들이랑 이런 것들을 학생들 통해서 수집을 해보는데 심사 기준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수상 기준, 수상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 대회 내보내는 그런 기준도 그렇고, 얘는 진짜 서울시 대회 내보내도 될 법한데 싶은 주제들인데도 학교 대회에서 그냥 걸러져가지고 출품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약간 그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이제 최우수상 받은 학생이 금회상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금회상은 그냥 맨날 다른 상 받는 애들이 그대로 계속 받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교내대회부터 조금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뭐 교내대회가 없는 학교들은 바로 서울시를 출품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과학전람회는 학생들이 본인만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직접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실험까지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논문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학전람회 한 학생들은 올해 저랑 한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영재원 자기소개서 쓸 때 산출물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산출물을 다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영재원 산출물뿐만이 아니고 과학전람회는 어쨌든 한번 하면 되게 이제 수준이 꽤 있게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쓸 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1차 통과하게 되면 이제 20팀씩 이제 통과를 하는데 각 과목별로, 그러면 이제 2차 심사에서는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최우수, 우수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 받은 학생은 겨울에 이제 본선 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예선 대회에서는 보고서가 한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인데 본선 대회에서는 보고서도 30페이지로 늘려서 써야 하고요. 그리고 예선 대회에서 했던 실험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다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대회가 많지는 않은데 가장 큰 대회가 KSEF라는 대회입니다. KSEF는 코리아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라고 과학이랑 공학의 공학 부문에서 이제 연구 말 그대로 이것도 과학전람회처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그 논문 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는 대회인데, 과학전람회랑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포맷을 띠나 KSEF는 논문의 양식이기 때문에 전람회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포멀한 양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하지만 KSEF는 장점이 뭐냐면 전람회보다 이제 출품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타 대회 출품했던 작품들도 출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람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KSEF는 동일한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논문 양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SEF는 11월에서 12월까지 보통 제출이기 때문에 전람회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람회가 사실 수상이 되게 어려워서 전람회 수상을 못하더라도 이어서 KSEF로 바로 준비를 하면 되니까 전람회는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짜투리처럼 있는 게 LG AI 캠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주의 조약돌이 한화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LG AI 캠프는 말 그대로 LG에서 주관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부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대회 개요가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뭔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개요고요. 기획자는 AI를 이용해서 해결해볼 만한 문제를 제시하는 역할이고,
개발자는 실제로 그 AI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인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AI라던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본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출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기획자는 말 그대로 아무나 그냥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정도만 이제 제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획자는 충분히 이제 누구나 출품을 해볼 만한 부문이긴 해요. 다만 LG AI 캠프도 우주주학들이랑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1년 로드맵 쭉 소개해드렸고 2026년에는 이렇게 쭉 진행되고 이제 다른 연도랑은 다르게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한과형 캠프가 있다는 점만 조금 다르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과 로드맵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선생님 오셔서 이제 교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물 잠깐 꺼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그러면 영재학교랑 조금 전에 비교과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학 중심인 걸 알고 오셨죠?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학생이 과학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세요? 보통 영어 원사였어요. 그죠? 7세 9시 바쁘시잖아요. 거쳐오셨죠? 수학하고 계시죠?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이 과학에 관심을 두는 케이스는 솔직하게 제가 인정하고 갈게요. 영어 되고 수학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도도 나가고 그래서 과학을 보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면 수학처럼 과학도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과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과학을 이제 초등학교 때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이과가 확실하거나 이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요새 인기 있는 뭐 의대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쪽 퍼센트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저희 원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 수업 맨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체 인원 중에서 퍼센트가 작아요. 그죠? 상위 10% 의대 포함하면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가는 애들,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영재학교 반을 열면 네, 반에서 30명 있는 친구들 중에서 25명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고 나머지 5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 올해 고2 바뀌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등급제가 4%, 7%였던 게 1등급이 10%로 바뀌어요. 그럼 1등급 받기가 쉬워집니다. 2등급까지 이제 1%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화생지 원투 수능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원래 5년 전에 없어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공청회 해가지고 연기했던 거예요. 공청회를 누구랑 했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님이랑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당연히 학부모님들 바뀌는 참 좋은데 우리 말고 우리 다음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웬만해서는 입시제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더 이상 못 미루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수능 표준점수 분포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분포죠, 거의. 이게 언어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수학입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상하잖아요. 표준 점수인데 왜 상위권들이 팍 치고 오르냐고요. 조금만 여기 통계에 대해서 알아도 이상한 거예요. 얘는. 과학 보여드릴게요. 물리고요, 화학이에요. 자,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그나마 좀 평이해요. 분석이 됩니다. 이쪽은 이상해요. 왜 이럴까요? 쉽게 말하면 물리하고 과학은 안 되는 애들 아니면 잘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파란색이 남학생이고 빨간색이 여학생이에요. 화학은 티가 두 개의 차이 없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갭이 있어요. 혹시 내가 뭐 DLPT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때 배웠던 화강암입니다. 저희가 보통 외울 때 현무완산이면 발라선호 화학 이렇게 외웠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보시면. 사실 요 사이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9개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에 몇 개 남아있냐면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4개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교육과정 간소화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내용들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에서.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과학이라 말하지만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한 단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단어는 그대로 남겨놓고 내용을 쏙쏙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다른 과목도 다 그렇습니다. 화학도 빼고 물리도 속도, 속력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속도 빼버리고 속력하고 그 뒤에 가속도는 남아있고 희한하게 바뀌어 있어요. 물론 누구를 보면 좋으냐면 중위권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내신 만점이 나와야 되는 그게 목표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좋죠. 근데 문제는 상위권은 이렇게 되면 변별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이 중간 부분이 비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래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뭔가를 하는 게 보통 입시예요. 고등학교 입시, 특목고 입시. 그러니까 이 특목고 입시를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의 갭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수학이고요. 그 다음이 물리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고요. 그 다음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안 되면 외워서라도 뭔가 수능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하고 물리하고는 한 번 잘하기 시작한 애들은 쭉 잘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예요. 튼튼한 힘이 있어요. 수학은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튼튼한 베이스 위에 뭐가 있어요. 결국 저기 아까 볼록 튀어나와 있던 애들은 주로 재수생들입니다. 어떤 재수생들이냐면 나중 저 뒤에 제가 좀 뭐라고 할 학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어디일까요? 이과입니다. 응용 3학년 때 응용화학 응용물리학 다 있어요. 심화과정도 다 있습니다. AP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고. 그러면 하나고랑 비슷한 위상을 가진 다른 학교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확실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자사고입니다. 요 옆에 있는 자사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럼 자사고가 이런데 일반고는 어떨까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영재학교는 어떠냐? 조금 전에 하나고보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다만 방법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재학교는 이렇게 졸업생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이게 작년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국회에서 질의응답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국회의원께서 이제 자료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서울 가고 보세요. 77명 서울대를 갔어요. 많이 가죠. 탑입니다. 언터처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과에는 28명 밖에 못 갔어요. 그죠?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럼 서울 가고 가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정원이에요. 여기까지는 120명이고요. 이 밑에는 90명이에요. 퍼센트로 볼까요? 이렇습니다. 서울대만 기준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64% 낮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서울가고가 카이스트를 9명 보냈습니다. 23년에. 그 다음에 몇 명 보냈을까요? 5명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명 보냈습니다. 작년에 2명 갔습니다. 서울대 인원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70명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담을 해보면 서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있어요. 베이스가. 서울 가고 가신 분들은 꽤 심해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 안 보내고요. 연고대 보내십니다. 연고대 졸업 잘 안 합니다. 성균관대 의대에 영재학교 출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성균관대 의대 조사해 보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졸업하고는 못 가요. 연대 고대에 갔다가 만족 못하고 결국은 재수를 해서 다 갈아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시 체제에서는 수능에서는 수학과학에 저 위쪽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수도 아니죠. 얘네들 반수밖에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아이가 서울 가고 나왔는데 서울대 못 가고 고대 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재수 안 시키실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게 서울 가고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심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한 아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재작년 자료예요. 너무 잘 안 보이죠? 이 중에서 영재학교 포함해가지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서울대를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좋으냐?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하게 좋고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하게 안 좋습니다. 카이스트가 안 좋은 점은 국내에 남을 경우에는 서울대보다 학벌이 처집니다. 뭘 하더라도 서울대에 밀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과에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박세현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국의 축제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부산과학고가 전국대학 영재학교가 된 다음에부터 일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영재학교 데뷔를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20년 차였어요. 올해 21년 차였어요. 그래서 한과의 축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제가 경험을 다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6년도 전체 1등 저희 팀이었고요. 2018년 전체 1등 저희 팀이었어요. 보고서 제가 다 들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야기하는 친구가 2018년도 한과인 축전 참가해서 전체 1등을 했던 팀 1이에요. 한과인 갔고요. 카이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이 친구들은 제가 주제를 잡고 저랑 같이 일하는 여선생님이 최종적인 보고서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DM이 왔어요. 선생님 저 유학 가요. 유학 가기 전에 선생님 보고 싶어요. 7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와 너네 벌써 그렇게 잘했냐. 그때 어떻게 됐니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한과인 축전 참가해가지고 영재학교 가고 싶다는 마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유학 가게 됐는데 하버드 간대요. 무슨 과니 이랬더니 응용물리학과로 간대요. 제가 배가 아파요. 제가 물리학과 석사님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목표시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서울대랑 이거에서 제 지인이 일리노이 주립대에 나왔거든요. 학교에 영어 시험 때문에 뭐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이의제기를 하시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고 나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느 학교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참으시면서 저 일리노이 주립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외국 학교 나와가지고 뭐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열이 확 났어요. 일리노이 주립대가 랭킹 40위권입니다. 세계 대학에서. 서울대가 100위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카이스트를 통해서 유학까지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이 친구들의 눈높이가 사실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제 아이면은 이쪽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근데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공부를 하면 대학원 마치고 유학을 가. 진짜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졸업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진로까지를 생각하시고 보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를 보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입시 제도도 그래요. 조금 전에 1등급 바뀐 거 간단히 넘어갔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목고 1등급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그냥 영재학교 가기 위한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자, 영재학교 입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교과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엄청 바쁘게 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벌써 중학교 과목 끝내고 고등학교 하이스타 물학생지 한다는 친구들 있습니다. 저 엄청 많이 만나보는데요. 초등학교 때 물학생지 원투 끝낸 친구들 중에 80%는 저랑 만나와서 물을 새로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어떤 학원에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물학생지 원투 한 바퀴 돌려서 안 되고 두 바퀴 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리를 수업을 한번 듣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두 번째 수업 들을 때요 다음에 뭐가 나와 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어느 거 풀어 하는 거 다 이야기합니다. 혼자 풀으라고 하면 못 풉니다. 근데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보내실 생각이면 무조건 모든 커리큘럼은 한 번 진행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과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교재라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하이탑 2번 돌리면 하이탑 외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없어요. 2바퀴 돌릴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혹시 지금 벌써 돌린 친구가 있으면 하이탑 교재 가져와가지고 1단원 다음에 2단원 뭐가 나오니? 3단원 뭐가 나오니? 하면 뭐가 나오니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니? 그럼 이제 조금 애가 망설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다 모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능력이 상위 최소 25% 위에 있어 놀아요. 그 밑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시키시잖아요. 안 와요, 수업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진짜로. 제 경험상 저한테 부탁해서 영재학교 보내주세요라고 어머니 오신 분이 안 계세요. 쉽게 말하면 내신 BBB, ABB 이런 친구는 한 명도 온 적이 없어요. 그쪽은 지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화생지를 2바퀴 돌리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수업을 그냥 이런 거 있어 라고 소개해주고 두 번째에서 수업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될 놈 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재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한 번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평균적인 능력이 상위 25% 안이 안 되면 시작을 안 하시는 거고 합격권은 상위 10%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 번 수업하면 단어 순서를 외울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런 애들이 같은 교재로 2번 수업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다가 현재 물리1 같은 경우에는 단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2로 수업을 해요. 애들한테 그냥 물리2를 하면서 물리1에 있는 문제를 과제로 줘요. 프린트를 해서. 왜냐? 순서가 역학 순서대로 딱딱 해가지고 패러디 법칙 나오고 나서 발전기, 변압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물리1 보시면 패러디 법칙이 1번 저 끝에 2번 끝에 에너지 나와요. 그리고 발전기 어디 나오냐면 한 2단원 정도 뒤에 가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태양전지 설명 다 해놓고 맨 뒤에 발전기 내용이 살짝 나와요. 그럼 패러디 법칙하고 발전기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쪽 수업했던 거 이쪽하고 연결 바로 못 지어요. 그 순서까지 외워요, 애들. 왜 그걸 제가 아냐면 저는 그렇게 하면 물리1 끝나고 뛰어넘고 그 뒤에 있는 발전기를 바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패러디 법칙 끝나고 나서 발전기 있잖아요. 이러면 쌤 그거 저 뒤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 초등과학 12개월 정도로 정리하시는 거 보내드립니다. 빠른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때 중등과학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 두 방식은 전부 다 계열별로 공부할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초등과학에 있는 물리 내용 전부 모아서 수업하고 화학 내용 모아서 수업하고 생물 내용 모아서 수업하는 걸 권해드려요. 중등도 그렇게 수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희는 그렇게 따로 교재에 다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수업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훨씬 좋고요. 한 가지는 안 좋습니다. 저희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내신 문제 풀리면 잘 못 풉니다. 왜냐하면 내신 수제서는 안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 과정 끝나고 나서 내신 문제 풀리면 다 풉니다.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등과학을 한다고 합시다. 어머니들. 그러면 오투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오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내신을 언제 칠까요? 빨라야 3년 뒤죠.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푸실걸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과학도 초등학교 과학도 객관식 문제로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서술형 주관식으로 문제를 쓰게 합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풉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형시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거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중등과학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12권. 요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열과 빛 같이 합니다. 네, 전개자기가 조금 많아서. 네. 어차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이렇게 12권. 매월 한 권씩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해보면 물리단원에서 조금 진도가 밀리기는 해요.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말씀, 여기에 보면 브릿지라는 과학이 있습니다. 브릿지 교재는 제가 10년째 저희 대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과학 끝내고 고등학교 과학을 바로 하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학에 있는 문제를 하이탑을 들었을 때 안 풀리는 것도 이상하고 다 풀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하이탑으로 수업을 할 건데 하이탑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하는 객관식 문제들이 있고요. 주관식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뒤에 개념 심화라고 돼 있나 개념 활용이라고 돼 있나 수능형 문제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서술형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수능형 문제들은 사실은 도움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버리면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수업이. 그래서 그 문제는 보기 다 가리고 수업이에요. 보기 다 가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계산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여주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 한국고사 세대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수능 공부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영재학교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에 그 싹 서면 다 해내고 넘어가요. 근데 그 문제풀이를 해버리고 나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비상해요. 솔직히 진짜 독특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수업할 때. 어쨌든 그래서 이 브릿지 과학에서 뭘 하냐면 실제로는 물리 1, 물리 2, 화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합니다. 커리큘럼은 다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머니 영재학교 입시잖아요. 학습적이고 교육적인 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빼고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 공무원 준비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공무원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다고 가정합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출문제 해봐야죠.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입시는. 기출문제 보고 이런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는 참고서를 사든 기출문제집을 사든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영재학교 기출문제 다 보시나요? 영재학교 보내시려고 하시면 기출문제를 보시고 나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정상적입니다. 도대체 화원 화투는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나면요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하나 생깁니다. 한과일 겁니다. 생활 속에 있는 하수 안에 드는 이온을 검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라고 되어 있고요. 양이온 음료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이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도까지 가야 될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화원 합주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굳이 따지면 이온은 있어요. 주결도가 있으니까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부 중학교. 이것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세종과학영재학교 기출문제입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용에 의해서 A와 D 이온이 있는데 14, 12, 12, 12, 17, 16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이온 양 찾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수학으로 문제를 치환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딱 이거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기존에 요 면 잡아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이온수 비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세요. 남아있는 용액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생성된 안중에 화학식을 쓰라고 돼 있어요. 세종과학영재학교입니다. 근데 세종과학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공동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과학과만 보시면 안 되고 세종과학과랑 인종과학과랑 두 개를 보시면 대충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과학 문제가 20문제 정도 문제 있으면 그 중에서 한 10개씩, 15개씩,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는 문제도 있고 조금 다른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무슨 말이냐면 화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물리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속도는 물리원, 물리체도 나오잖아요. 속도 나왔다고 이게 물리원인지 중학교인지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화학은 너무 명확해요. 지구가 더 명확해요. 전부 중학교예요. 근데 중학교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중학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재원 보내야 되냐? 왜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영재원은요, 영재교육기관이에요. 영재학교는요, 영재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영재교육은 죄송하지만 특수교육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재교육은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면 애들이 이상해지니까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과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장애인 전형 같은 거거든요. 장애인 전형이 뭐냐면 애가 학교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에 미친 애들 있으면 와봐봐. 이런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학교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수학과학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도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뽑아놓으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머리도 좋고 수학과학도 엄청 좋아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잘해요 얘네들. 이유는 뭐냐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웃긴 거 시시한 건 성적을 잘 받아오면 좋겠는데 시시하다고 하면서 공부 안 해서 성적은 안 나와요. 근데 애들 기본적인 능력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만든 교육이 영재교육이냐면 에디슨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진짜 리더가 되도록 키워주자는 의도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대 영재원 기출문제입니다. 암모니아 분수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한과의 기출문제입니다. 1, 2까지는 서울대 대학부서 영재교육 기출문제 내용 똑같습니다. 3번이 좀 어렵습니다. 암모니아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암모니아 분수 만들어.
요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좀 어려워요. 왜 이런 문제가 겹치냐면 바라보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겠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길러 나가겠다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명제교육은 어디든 보내세요.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서울대 영재교육원하고 연대 영재교육원하고 고대 어떻게 다니냐 물어보시는데 교육 과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영재교육의 관은 같아요. 그럼 교육청 영재원은 안 좋으냐? 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 좀 똑똑한 애들이 가더라 이런 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관이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하실 때 어머님들께서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지금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체 라인업을 보지 않고 단계를 끊어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학교 돼서 영재학교 보내겠다고 시작을 해서 그 중학교 영재교육을 시작하지 영재학교 대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서울 가고객 목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 자신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 가고는 1, 2, 3교시 2시간씩 3번 시험을 쳐요. 첫 번째는 영재성 검사라고 시험을 쳐요. 올해는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국어 문제도 나왔고요. 영어 문제도 나오고 사회 문제도 나오고 이랬었어요. 올해는 수학과학으로만 나왔어요. 그럼 내년도 수학과학으로 나오겠죠. 변화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2교시가 뭐냐면 KMO나 물리올림피아드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3교시는 어떠냐? 다른 영재학교 비슷하게 창의적 문제 해결 문제가 나옵니다. 서울 과고는 KMO 죄송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물리올림피아드 하셔야 되고요. 화학올림피아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상 받기 위해서 수업을 해도 수업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떠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움 안 됩니다. 아니요, 이런 말 되구나. 도움 돼요. 당연히 KMO 준비하면 수업 도움이 되죠.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면 도움이 되죠. 그럼 그게 꼭 필수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뭘 보고 어머니들이 판단하셔야 되냐면 학원 이야기 듣죠. 제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냥 서울가고 기출문제 5년치 서울가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제가 어떻게 빼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되어 있어요. 어머니들 가서 입학 홈페이지에 입학 가가지고 기출문제 하면 5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출문제 보시고 나서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는구나 선을 잡으시면 돼요. 그 선은 어떻게 잡냐? 하이탑, 중등 하이탑 다 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터넷 띄우면 다 목차 나오잖아요. 목차 쫙 펼쳐놓고, 그죠? 혹시 아버님이 이과시면 아버님 다 불떡 앉혀놓고 자 어디까지인지 문제 가지고 판단해 하고 같이 보세요. 문과시면 혹시 저기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이 보세요. 그래서 과학 교과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면 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커리큘럼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목고 평가를 이해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블룸의 그 지식의 구조 이래가지고 우리가 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목고 평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매트릭스로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걸 써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이렇게 4개로 나눠 또 영역을 나눠요. 요리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요리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리를 하는데 카레를 한다. 카레가 뭐다를 아는 거 사실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카레가 뭔지 안다고 해서 카레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카레를 안다가 아니라 카레를 어떻게 만든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개념적 지식이에요. 절차적 지식이 뭐냐면 그 재료 딱 갖다 주고 카레 만들어 했을 때 딱딱딱딱 해서 카레를 만들어내는 게 절차적 지식이에요. 그럼 메타인지는 뭐냐면 우리 애가 이 카레를 잘 먹을까 안 먹을까를 그냥 카레 맛을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4개가 구분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물리를 공부하는데 물리에 무슨 내용이 있다를 아는 건 사실적 지식.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개념적 지식. 그거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절차적 지식. 내가 그걸 어디까지 알고 있다를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면 영재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까지는 시험으로 보는데 요새 이것도 잘 안 봅니다. 왜냐 여기까지는 내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통 포함되냐면 여기 실험사기에 넣어서 절차적 지식까지 지필로 봅니다. 그 다음이 자기소개서 가지고 메타인지 쪽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라든지 또는 면접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쪽 평가와 창안 영역에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매트리스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전체 이 로드맵을 이해한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언제 쓰면 될까요? 자기소개서는요 오늘 집에 가셔서 쓰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쓰셔야 돼요. 그럼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10년째 안 변합니다. 이겁니다.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여기에 있는 글자 수가 반으로 뚝 줄었어요. 원래 천자, 천자였는데 상과형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요거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고 프린트 다 해드렸죠. 근데 재미나게 있어요. 한과형만, 다른 영재학교는 없고 한과형만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6번이 있어요. 글자 수량이 없습니다. 6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줄여요? 절반 복사해. 여기다 절반에 복사해 보세요. 전부 다 옮겨 넣었어요. 이거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한과형은요 우리나라 대학을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를 받는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한과형만 유일하게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써도 됩니다. 단 쓴다고 해서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쓰기를 권합니다. 카이스트 입학처장 하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 교수님이 1년에 자기소개서를 한 10,000개는 본답니다. 10,000개를 보는데 딱 읽다가 펴고 넘기는 자기소개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수상실적 적으면 넘긴다. 더 이상 볼 거 없어. 내가 볼 필요 없어.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수상실적을 적어놨다고 하면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답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물리 올림피아드에 연락해가지고 수상자 목록 받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걸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매력을 모르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상 받은 거 싹 빼고 뭐뭐뭐를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뭐뭐를 느꼈다라고 쓰면 상을 안 적었는데 적었어. 그럼 얘 무슨 상 받았을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좋죠. 전략이 좋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과형은 진짜로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소개서 일찍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중학교 2학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머리가 클방울 커서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이렇게 써와요. 글자 수 맞춰서 써와요. 네. 손봐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 분석하면 이래.
뭔가 허전하죠. 뭐 이야기할 게 없어. 좋은 것만 막 있어요. 엄청 많이 썼죠. 이렇게 써야 돼요. 처음에 두서 없이 써도 괜찮아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건 네가 왜 썼는데 물어볼 수 있고 또 왜 이게 썼는데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더 이렇게 되죠. 빼고 저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애가 섭섭해요. 너무 많이 지웠어요 선생님. 그래요. 나 쓴다고 고생했는데 시끄러.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알맹이를 뽑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보이냐면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뭘 하냐면 처음에 아이들 너 뭐 되고 싶어?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애들이 틀림없이 과학자요. 무슨 과학자? 그건 모르겠고요. 과학자요. 일단 쓰게 해요. 쓰게 하면 어머니들 싫어하시는 거 씁니다. 우주에 날아가겠다. 제일 뜬금없이 적었던 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로봇 특강비 만들겠다. 꼭 내가 만들 거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새로 써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강점, 약점 저랑 같이 보신 것처럼 첨삭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 너 이렇게 썼는데 너 물리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떡하냐. 물리 공부 좀 더 해야지. 야, 너 유전공학 공부했는데 너 생물 하나도 안 했잖아. 네. 야, 유기적 유전자 책 읽었니? 아니요. 기본은 좀 하자. 읽어.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중학교 3학년 영재학교 지금 2학년 내년 영재학교 쓰겠다는 친구가 그래도 지금 쓰면 한 3, 4개월 여유가 있어요. 뭐라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4월 달에 자기소개서 쓰면요. 첨삭밖에 못해요. 못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일찍 쓰세요. 지금 써요. 지금.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가지고 저희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소개서 가지고 얘가 뭘 잘하고 얘는 뭘 못하고 어떤 공부해야 되고 과학 중에 뭘 중심으로 시켜야 되고 그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비교과 활동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내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저희 수강에서 수업하는 친구 중에 하나는 멀리서 와요. 경기도에서 오는데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식물 사진을 찍으면 식물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그걸 왜 짰냐면 얘가 AI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컴퓨터 코딩하는 건 엄청 많이 했는데 AI로 연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2월달에. 그래서 3월달에 경기도는 3월달에 이제 전람회 하거든요. 그때 야 무조건 이번 전람회는 AI로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열심히 1, 2월 달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3월달에 냈더랬어요. 학교 대표까지는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람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람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재 2차 대비를 해야 돼요. 입시는 입시니까. 그러면 이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을 계열별로 정리를 딱 해서 연계를 다 잡아보면 이렇게 연계가 다 돼요. 이 연계된 것들을 싹 정리를 하면 약 15개월 과정의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15개월 과정이 3시간 수업 주 1회, 자습 3시간씩 2번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다른 거 빼고 영재학교 2차 GPA 시험 답을 다 쓸 수 있는 커리예요. 면접이나 이런 거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일단 2차 통과시켜드리고 2차까지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 안 풀린다라고 하면 저희 수업 안 들으시면 돼요. 2차 GP는 이걸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럼 다른 데서 왜 하이탑 원수 다 하라고 하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무단생 원투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하실 겁니다. 왜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 안 하고 가고 어떻게 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기출문제와 연관 하면 좋다고 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 거 맞는데요. 필수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실 겁니다. 필수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럼 그 선택은 뭐로 해야 되냐면 다시 자기소개서 돌아가요. 우리 애가 유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생원투까지 공부 안 했다.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유전공학자가 그 꿈인데 무슨 생원투를 공부 안 해야죠. 근데 전자공학과가 지금 목표인 애가 생원투를 꼭 해야 되나요? 생원투에서 문제가 나오면 해야 돼요.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헛힘을 너무 많이 빼요. 이거 대놓고 그 반대하시던데 저도 이제 다른 학원의 입시 설명이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교육까지 중학교 과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어디서 설명을 하던데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니에요? 기출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문제는 입시는 입시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중등과학이에요. 문제는 중등과학 교육과정 간소화 때문에 빠진 내용들 다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 해줘야 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저거 쓰는 거예요. 고등과정 쓰는 거. 땡겨오면 되니까. 필요하면 공부시키면 되는 거고 지구과학 원투가 필요하면 추가하면 돼요.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고요. 물론 이 안에도 내용은 저는 하이탑 다 수업해요. 수업 안에 하이탑 문제 들어있고 PT 문제 들어있고 PT로 다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통으로 하이탑 원투 다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공부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 2의 맨 마지막 단어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저 양자역학 수업 시켜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면 화학에서요. 오비탈에서요. 저희 애들은 양자역학 기본 개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안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수학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수소 원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수소 원자는 기본적으로 입체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 그러면 구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때는 배웠습니다. 구면좌표계.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구면좌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대학수학이라고 하는 게 1학년 때 배우는데 그게 구면좌표계가 기본이에요. 구면좌표계가 지금 없어요. 찾아보세요. 수학에 어디도 없습니다. 교육과정 간소화로 빠졌거든요. 양자역학은 거기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는 게 원자고 원자의 모양이 구니까 구면좌표계를 모르면 수식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문제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 다음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말고 다른 문제인데 왜 그러냐? 화학입니다. 한국외과입니다. 2025년도에 올해 말고 작년에 시험 치는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기출 문제 보실 때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 앞에 이게 달라요. 내지 문제하고 다른 건 실험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럼 이거 화원 사투에 나오면 좋은데 화원 사투에 없어요.
이건 더 심하죠? 한국형 문제인데. 물질이 뭐냐? 이 진짜 기가 막힌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진짜 똑똑한 초등학교 3학년 인터뷰를 했어요. 뭐 되고 싶으니? 화학자가 되고 싶대. 왜? 물질을 반응시켜서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대요. 그래? 근데 어머님 옆에 계시다가 얘가 장기자랑 하러 나갔는데 장기자랑 나가지고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나왔대. 100번까지. 졸졸졸졸졸졸 애들 우와 이렇게 하고 그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질이 뭐냐 이랬더니 정확하게 설명해요. 물체를 이루는 재료, 나무나 이런 것들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딱 해서 그럼 공기는 물질이 아니니? 공기는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맞지 않아요. 물체를 이루는 재료여야 되는데 물체를 이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광합성을 했대요. 광합성이 뭔데? 그때 이제 말이 막힌 거예요. 광합성을 몰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몰라요.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애가 그럼 공기도 물질인가? 고민을 막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청 잘하는 친구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조차도 초등학교 때 공기가 물질이라고 하는 걸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걸 5-2번에 물어봤어요. 공기가 물질인지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을 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기름은 물에 잘 타는데 물은 불 안 타는 이유를 설명해줘라 했더니 얘가 중학교 개념들과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추측을 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추측했을지를 써라. 중학교에 나오는 화학 단어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과학적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중등과학 끝나고 브릿지를 진행하는 건 어떻게 되냐. 저 바깥에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그 다음에 포물선, 원운동, 진동운동, 그 다음에 이 원운동을 가지고 수소원자 오비탈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설명하고 그리고 전기회로가 지금 중학교에서 너무 약하게 돼 있거든요. 물리에서 잘 안 돼 있고 해서 이건 전기회로 이론만 따로 따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슨 연력학까지 조금 하는데 뭐 이 정도 내용을 해요. 여기에 보면 포물선이나 원운동이나 진동운동은 물리축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냐면요. 이놈의 진동운동을 면착교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되려고 하면 앞에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투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걸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보통 물리축까지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할 수 없어요. 요걸 하고 나서 뭐라 생기냐면 진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과제입니다. 브릿지에서는 문제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만듭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죠? 포물선 운동입니다. 왼쪽이 남학생, 오른쪽이 여학생이 필기를 해간 거고요. 집에 가서 자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 노트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고 노트라고 들고 와요. 그러면 뺏어버립니다. 안 줍니다. 다시 해봐. 자기가 이해한 걸 자기 방식으로 설명할 때까지 합니다. 보통 처음에 할 때는 특히 등가속도 운동 같은 거는 한 5-6장 뺏깁니다. 한 달 내내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는 방식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이게 처음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겁니다. 처음에 저렇게 왔어요. 힘 수업 듣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해줬어요. 똑같은 반응입니다. 쌤 너무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 그러고 나서는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피드백은 이렇게 해줬어요. 나눠서 한 페이지씩 해. 그럼 한 페이지 다도 다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들을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량 수업인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서 해요. 왼쪽 남학생, 오른쪽 여학생. 자기 방식으로 해요. 이게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등가속도 여기까지 제가 노트 정리해 준 거였었어요. 이 친구가 혼자서 뭐 했냐면 2월달에 정리한 노트예요.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시겠지만 등가속도 운동 6월 25일 복습. 자기 혼자 2월달에 심심한데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노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왼 오른쪽에 있는 노트만 보면 틀림없이 하이탑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인 참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머니들 이거 하면 참 좋다고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거 의미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없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것만 있으면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탑 꼭 뺏기면 되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한 게 있어야 돼요. 오류 있는 것들.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재학교 데뷔하는 중학교 2학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쓰는 애들은 끊임없이 씁니다. 끊임없이. 수업 끝나고 나면 하나씩 하나 다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과학 데뷔 커리큘럼 말씀하셨는데 뭐 한과연 축전이고요. 이 친구는 한과연 축전 갔다가 이제 세종과학 영재학교 간 친구. 선생님 좀 붙었어요. 대전 친구. 연락 와요. 2025년도에 이렇게 25팀밖에 안 뽑았었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2022년도가 좀 작게 했었거든요. 그때 저랑 준비해서 5팀 갔었고요. 2024년도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40팀 뽑았었고요. 저랑 준비해서 간 친구들이 한 8팀, 9팀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할 건데 지금 3학년들은 참가 못 하세요. 3, 4는 지금 3학년은 참가 안 되고요. 지금 4학년 내년에 참가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참가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참가할 수 있어요. 2번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좋은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5학년이라고 경쟁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요. 중학교 1학년은 내신 대비 없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참가할 수 있어요. 학교 상관없고요. 학년 상관없어요. 5, 6학년 묶어도 되고 중학교 1, 2학년 묶여도 돼요. 심지어 아까 대전 친구라고 했던 친구는 대전에 두면 서울에 하면 이렇게 팀 했었어요. 그래도 돼요. 단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하시려면 에세이로 나가셔야 돼요. 글쓰기로. 우주의 조약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에세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제적인 과학 경시 대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피아드 대회들입니다. 그죠? 이 대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IYPT라든지 ISEF라든지 이런 탐구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네. 이런 대회들이 있어요. 이 대회들의 요 표에 나와 있는 대회들의 국가대표를 뽑는 성격의 대회가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KSEF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KSEF에서 연말에 우리나라의 다른 대회에 참가한 것들을 다 출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의 연구 자료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여기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람회에 냈든 어디에 냈든 솔직하게 써라. 내가 전람회에 냈던 거다. 전람회에 냈었어요. 상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따로 논문을 냈어요. 이렇게 적어만 달라는 거예요. KSF는 전혀 아무런 제한사항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선정을 해요.
근데 이걸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왼쪽에 있었던 올림피아드 대표는 아시아 국가대표가 보통 8명, 세계대회가 보통 5명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그 중에 8명 중에 7명, 5명 중에 4명은 서울 가봅니다. 물리올림피아드 마찬가지, 수학 마찬가지, 화학 마찬가지, 전부 8명 중에 7명 서울 가고 재학생입니다. 한 명씩은 다 경기 가고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쪽은 KYPT입니다. 인터넷에, 아니 유튜브에 KYPT라고 검색을 하시면 KYPT 국내 결승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 그나마 접근하기 쉬우신 게 아마 2022년도 결승에 한 3시간 또는 4시간 그 풀로 편집 없이 올려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한 4시간쯤 가가지고 보시면 한과영 친구들이 발표하는 뭐가 있냐면 요 책상 같은 경사면에 나사못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한 게 있습니다. 그럼 볼펜 같은 거는 분필 같은 거는 그냥 불러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사못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리면서 내려가요. 이게 왜 흔들리면서 내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마찰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 발표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걸 보시라고 하냐면 거기에 보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해요. 나사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컴퓨터가 트래킹하는 트래킹 프로그램까지 써요. 그래서 개인 못합니다. 무조건 영재학교급에서 장비를 대줘야 돼요. 대주는 거예요. 한과영에 몇 팀이 있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만 KYPT를 대비하는 동아리가 3개 이상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고 있고요. 인천과학 있고, 인천 있고요. 하나고도 있고요. 민사고 있고요. 대가영 경기가고 다 있어요. 서울 영문고등학교도 매년 올라와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보시라는 거는 많은 학교, 소위 말하는 좀 과학 잘한다는 학교들은 다 참가를 하는데 한 학교에 이름만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 분위기예요. 이쪽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할 때, 자,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목표다. 야짤 없습니다. 무조건 서울 가고. 서울대가 목표다. 서울 가고. 과학자가 목표다. 고민하시면 됩니다. 카이스 가는 게 목표다.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어디가 쉬우냐? 솔직히 서울 가고 제일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이 갑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 가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있다. 진짜 저랑 친한 친구다. 저 어머니 손잡고 인천호도 쓰자고 한참 설득할 것 같아요. 2가지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한 2배로 올라갈 겁니다. 서울 가고 모서 넣는 것보다 인천 가고 쓰는 게. 두 번째는 인천 가고 나와도 서울 가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입결 차이 없습니다. 하나만 차이 있습니다. 서울 가고 서울대냐 카이스냐. 그럼 학교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보시면 분이 아실 겁니다. KSF는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올해 바뀐 게 예전에 초, 중, 고로 나눴는데 주니어하고 시니어로 나눴어요. 중학교 4학년 때 시니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야가 요만큼 있어요. 문과도 있습니다. 사회도 있습니다. 문과도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여기서 안 보셔도 돼요. 저기 홈페이지 가면 아직 나와 있죠. 아니면 저희 원장님한테 달라고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심사 기준 뭐 이렇게 기본적인 창의적이고 뭐 학생이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미난 건 수상 비율입니다. 본선 참가자 중에서
전체 인원의 10% 금상, 전체 인원의 20%가 은상, 전체 인원의 30%가 동상입니다. 본선 참가하면 일단 장려상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저희 수강원에서 이때까지처럼 수업했던 친구들이 안 간 친구가 없어서 일단 무조건 장려상까지 다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 수강원에서 그런 친구는 없어요. 다 통과는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면 실제적으로 ISF에 참가를 하기를 목을 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민사고 친구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ISF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유학을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 다 채워집니다. 만약에 ISF에서 상이 나왔다.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 ISF 위상이 있냐면 ISF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일단 과학 영역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칼텍에 우선 선발권이 있습니다. 칼텍에서 뽑아가요.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쪽에서 우선 선발을 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대회인 거죠. 재미난 건 뭐 이렇습니다. 혼자서 여러 개 낼 수 있습니다. 민사고 친구인데요. 4개를 내서 금, 은, 동, 장려상 4개 받았어요. 한 해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대회가 따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KSF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국적일 거. 근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게 인터내셔널 대회예요. 사실 이해가 반대죠. 이게 이제 국제대회 참가하는 게 이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외국 국적인 친구들을 위한 대회인데 여기 내도 낸 거 여기 그대로 내도 돼요. 우리나라 국적인 친구들은 제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다른 학생들이 팀을 해도 되고 외국에 유학가 있는 친구랑 우리나라 친구랑 팀을 해도 돼요. 단 유학가 있는 친구도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국적 이중국적이라 해도 하나는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대회 참가했던 것도 내도 되고요. 요런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던데 어떤 기준이냐. 입상자 중에서 해당 대회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서 낼 때. 그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순서대로 상 받은 순서대로 해서 이제 앞에 친구가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ISF 올해도 못 나가요, 외국 못 나가요, 뭐 바빠요 이러면 그 다음 순번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연락이 따로 옵니다. 연락이 오면 KSF에 이제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이 멘토 역할을 하셔가지고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손 봐서 ISF 참가하는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KSF까지 이제 저희 반에서는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지금 내년에 4학년 되는 반 됐죠? 내년 4학년은 기본적으로는 초등과학을 대략 정리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중등과학을 기본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6학년 이제 브릿지 수업 하는 걸 기본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대시동 어머니들 좀 진도 다 빠르세요. 그래서 요걸 한 학년씩 내려서 지금 진행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의 기본 교육과정이 초등과학 정리 12개월, 초등학교 4학년 중등과학 정리 12개월, 초등학교 5학년 베이직 브릿지 정리해서 12개월 이렇게 진행할게요. 원래 브릿지가 중학교 1학년들 할 때 6개월까지 하기도 하고 주 2배 수업으로 3개월 만에 빨리 끝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4학년인데 초등과학이 안 되어 있는데 원장님하고 상담하시고요. 초등과학은 속진 과정으로 따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영재원 대비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거예요. 물론 실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실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때 돼서 다시 뭐 영재원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요 커리큘럼 안에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 안에서 시기가 되면 모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모이시면 이제 영재원 대비가 시작됩니다. 언제 무슨 영재원이 있고요. 어떤 요강이 나왔고요. 우리 친구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떤 대비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추가 수업이 필요하면 시간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춰주세요. 아니면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반 커리, 기본 커리, 교과 커리 안에서 쭉 진행하시면서 모든 비교과를 다 같이 진행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KSF 같은 것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조금 전에 저희 박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람회 할 거고요. 전람회한 주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KSF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한국외 축전 있는 애의 5, 6학년들은 한국외 축전 대비를 전람회 전에 할 거고요. 그게 통과되면 한국외 축전 가고, 그죠? 안 되면 그 주제를 업그레이드 다시 뭔가 부족하니까 안 됐겠죠. 수정해가지고 다시 전람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각 대별로 애들이 힘을 빼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쭉 연구를 1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KSF까지 나가는 걸 기본으로 할 거예요. 5학년 때. 그래서 5학년 때 원래 6개월 잡혀있는 브릿지 수업을 12개월로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비교과 프로그램하고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이 4학년하고 6학년에는 있어야 돼요. 영재원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가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딱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분